안녕하십니까, 하소연입니다. 채널 24K.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상으로는 챕터 5, 제5장에 관한 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 2, 3장을 읽어나가면서 인간들이 정의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전통적인 기준, 행복 기준, 자유 기준, 미덕 기준, 이러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행복 기준과 자유 기준이라는 것, 공리주의 기준과 자유지상주의 기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5장부터는 마이클 샌델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인데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왜 미덕 기준이라는 것을 건너뛰고 새롭게 도덕적 기준이라는 얘기를 꺼내느냐? 사실 미덕 기준이라는 것은 휴머니즘과 평등주의라는 사상, 소위 좌파적 사상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용어로다 미덕, virtue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샌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다른 시각,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도덕이라는 기준입니다. 샌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증거로 이 책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제 자스티스 뒤쪽으로 가면 이제 공공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요. 이 자스티스 뒤에 후속서로다가 이제 마이클 샌델이 쓴 왜 도덕인가? Why Morality라고 하는 저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의식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샌델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말하자면 좌파적 사고만이 아닌 그 사고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마이클 샌델의 노력이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왜 5장에서 느닷없이 도덕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런 서양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임마누엘 칸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마이클 샌델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임마누엘 칸트를 여기에 이제 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이 롤즈 같은 이제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공선의 문제까지 이제 연결하는 그런 흐름을 이 책이 이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임마누엘 칸트를 이번 시간에 이제 넘어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칸트 그러면 우선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픈 사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무슨 판단력 비판,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 그거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사실 겁이 덜컥 나실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근대 철학에 오면서 서양의 철학자들은 쉬운 것도 아주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집이 이만한 분량으로 이제 전집이 번역이 완간이 됐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읽기 피곤한 책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도전을 했었는데 이 세 개의 비판서를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필요한 거 읽다가 나중에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물론 이제 번역서로 보는 것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마이클 샌델이 정리해 놓은 그가 소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칸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테니까 저와 함께 그 흐름을 쫓아가 보시기로 하시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1724년에서 1804년에 독일에서 산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케니스베르그라고 하는 자기의 동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 밖을 나가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혼인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아주 백하고 개성이 독특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쓰기 시작한 때가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니까, 그때는 제레미 벤덤이 1748년부터 1832년까지 살았고, 아담 스미스가 1723년부터 179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어난 도시에서 교수 생활도 그 도시에 있는 대학만을 선택했고 딴 학교에서 아무리 초청해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괴팍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아마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성격, 그것은 이 사람이 천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인 내용이 넓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좁고 깊게 들어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것이 더욱 이해하기가 그렇게 편편치 않고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이 샌델의 교재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 그 흐름의 첫 번째 나온 칸트의 특징이 뭐냐? 우선 칸트는 공리주의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제 논리적 기초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공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리주의에서 유틸리테리안들이 말하는 유틸리티라는 게 과연 뭐냐? 이 질문으로부터 이제 논리를 시작을 하는데요. 유틸리티라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보여주는 흥미, 기호, 욕구, 이런 것들인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임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변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애초에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인권,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고 또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의 논리의 시점으로 삼습니다. 또한 칸트는 모든 인간은 개체별로 이성적 자율적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시각을 처음에 논리의 기점으로 삼고 마지막에 자기의 논리의 종점도 시종일관 이 입장을 견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개체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로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 이것이 이제 칸트의 이야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말이 되겠죠.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해서 칸트는 자유라는 것,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제3자의 방해도 없이 나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거를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그게 자유가 아니면 뭐가 자유인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은 내가 나의 고유한 의지에 의해서, 아무 간섭도 없는 고유한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천성이라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순수한 나의 의지만으로 내가 나의 행동 법칙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일견 그럴듯하게도 들리십니까? 아, 맞아. 나는 이 운동을 해야 돼. 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합니다. 이게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냐 하는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행위지. 그것이 자연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면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지. 그게 정말로 너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행동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어도 돼.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것이 과연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식,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여러 매체들의 정보, 이것에 의해서 당신은 끌려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당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듣고 보면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결국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성적이거나 사회적 관습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나 스스로가 부여한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나의 행동을 명령하고 그대로 행위하는 것, 말하자면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만이 자유다. 이것이 곧 자유로운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참 무척 까다로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끌림과 자율, 이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많은 경우에 끌림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끌림에 의한 게 뭐냐? 끌림이라는 게 뭐냐? 유인당한다는 거죠. 내가 효도를 한다.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매일 가서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이래요. 왜 그 행위를 하느냐? 부모님이 나 자식 잘 뒀어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서,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효자야, 효부야, 효녀야 이 소리 듣기 원해서, 이러한 어떤 끌림의 요소에 의해서 인간들은 많이 행위를 한다. 그 끌림에 의한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욕심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선택이 그런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나의 이성에 의해서 내가 명령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건 없이 행위하는 것. 말하자면 비가 오고 어제도 술 먹고 괴로워. 근데도 오늘 부모님한테 찾아뵈야 돼. 그러면 이유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고도 가느냐? 그러면 효자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지? No, 그거 아니야. 나는 그냥 효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옳음이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율로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움직이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에 대한 관념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칸트는 어떤 인간의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부모님께 가서 효도를 하는 실질적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도해야 된다라는 절대적 명령을, 정언적 명령을 나에게 내린 것, 그것이 도덕적이고 아니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행위의 결과가 도덕적 외형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도덕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래서 여기서 또 의무냐 끌림이냐라는 말을 또다시 이제 끄집어냅니다. 말하자면 이런 자율적인 행위, 이거는 자기가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나는 국가에 충성해야 돼. 충성하는데 무슨 훈장 받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조건 전혀 없이 나는 그냥 국가에 충성해야 돼. 꼭 이순신 같은 그런 자세지요. 그래서 조건 없이 내 생명까지 던지면서 충성을 이행하는 의무적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나는 충성을 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훈장 받고 싶고, 물질을 얻고 싶고, 직위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이것은 충성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자유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으로 할 때 의무적 도덕이 된다. 의무적 행위가 된다. 끌림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은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라는 이런 정언 명령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면 우리들이 헷갈리고 있는 자살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일까 아닐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살은 당연히 정언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죠. 인간은 존엄하고 생명은 존엄하게 지켜줘야 해. 라는 정언 명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존엄하고 나는 나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칸트가 자살에 대해서 가진 이러한 입장이고 견해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시죠. 박애주의자 또는 이타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만 보면, 불쌍한 사람만 보면 다 도왔어요. 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털어주고 다 도왔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도울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이쁜 존재도 아니더라. 인간은 그렇게 착한 존재도 아니야. 이걸 알게 되면서 인간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이냐? 인간이 그렇게 싫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에 의해서 마음속으로는 인간 미워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의무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칸트가 보기에 그것이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을 이 교재에서 어린아이가 철자대회에 나가서 철자를 이제 지가 틀리게 했는데도 심판관이 못 알아봐서 정답으로 인정받아서 우승자가 된 다음에 나는 사실은 틀렸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그 행위 같은 사례들을 들면서 정언명령에 의한 행위와 가언명령에 의한 행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제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게 되는 백그라운드로서 인간에게 무엇이 있길래 인간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논리를 전개해서 행위를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존재를 들춰내게 됩니다. 칸트가 보기에 인간과 사물이라는 것의 차이는, 인간과 물건이라는 것의 차이는 뭐냐? 사물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부여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곧 자율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율의 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성론을 펴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이런 감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칸트와 공리주의자들의 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이성이라는 것을 인간이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힘, 말하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힘, 이런 걸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 토마스 홉스나 또는 이제 데이비드 휴움 같은 이런 철학자들도, 토마스 홉스는 이성이라는 것을 욕구를 찾는 정찰병이라고 표현을 했고, 휴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이라는 것은 열정의 노예다. 말하자면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열정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수단이다라고 인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그와 전혀 다르게 이성을 인식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결정하는 목적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충성을 해야 돼. 나는 효도를 해야 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물건들은 하지 못하는 행위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인간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유틸리테리안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무게 있게 들린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칸트는 어떤 것이 도덕적 행위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용어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라는 두 개의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정언명령, 익숙하지 않은 말이니까. 그렇지만 겁내실 건 하나도 없어요. 정언명령이라는 건 뭐냐? 단언명령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조건 없이 행위를 하도록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는 행위,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행위, 이거를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립하는 가언명령은 뭐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은 가언명령적 행위이고, 따라서 정언명령적 행위는 도덕적이지만 가언명령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의라는 기준에 도덕이라는 것, 인간의 이성이 결정하는 도덕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데 이런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제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1000가지 만가지로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가치관이 다 따로 있을 수 있는 법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지요. 이 정언명령을 어떤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categorical imperative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이런 정언명령을 내리는 준칙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많이 그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인류 누구에게나 보편성을 가지고 정당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원명령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정직해야 된다. 이것들은 인간 대개에게 있어서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미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그것이 정원명령의 기준이 되려면은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은 정원명령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어떤 거냐? 모든 인간은 앞에서도 이제 자유론이며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나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나의 쾌락을 극대화하려거나 이런 수단이 아닌 그를 이성적 존재로서 존중해주는, 그를 존중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행위, 그러한 기준일 때에, 이런 것들일 때에, 이 두 가지 기준이 갖춰질 때 그것은 정원명령에 해당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들의 칸트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칸트의 자유론, 칸트의 도덕론, 칸트의 이성관, 이런 것들까지를 일단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합니다. 다음 주에 칸트에 관한 칸트의 논리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칸트의 논리가 왜 가치가 있는가, 도덕론상 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관한 이 강의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